자, 이번 라운드 가장 빅매치입니다. 첼시 토트넘이고 두 팀의 분위기가 약간 사뭇 다르기 때문에 토트넘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첼시는 이기긴 이겼습니다만 이적 시장에서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은 상태입니다. 네. 좀 공교롭게도 첼시가 이전 첼시 감독을 2라운드 연속으로 만납니다. 램파드, 에버튼, 그리고 이번에 또 콘테까지. 토트넘. 네. 일단 1대0으로 첫 경기는 승리했고요. 네. 자, 두 번째 경기까지 이전 감독들에게 승리를 거뒀네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최근 토트넘이 첼시를 만났을 때 좀 어려워했어요. 맞아요. 일단 지난 시즌 맞대결이 4번이나 있었습니다. 예. 카라바오컵에서 또 만났는데 문제는 지금 토트넘이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골을 하나도 못 넣었어요. 네, 4전 전패를 당했다는 거. 첼시의 경우는 일단 득점자 중 역시 리디거가 두 경기에서 골을 넣었다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어쨌든 한 번도 토트넘에게 실점하지 않고 완승을 거둔 점이 역시 흥미롭습니다. 자, 맞대결이 토트넘전 5연승이고요. 토트넘전 6경기 연속 무실점. 마지막 실점이 2020년 9월 30일 그 카라바오컵 경기 때 1대1. 이 경기는 이제 승부차기 끝에 토트넘이 이기긴 했는데 승부차기 끝에 승리한 거기 때문에 승리집계가 안 되고 무엇보다 대회 라운드상 의미가 좀 덜했던 경기라는 점이 좀 신경이 쓰이죠. 첼시의 경우는 토트넘전 11경기 무패입니다. 2019년 1월 19일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0대1로 패한 게 마지막이었고 리그 마지막 패배는 2018년 11월 25일 패배인데 이게 이 선수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웸블리에 손흥민의 골이 나왔던 그 경기. 야, 이게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토트넘이 첼시 상대로 굉장히 어려워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맞대결이 왜 유독 그 토트넘 팬들이 유독 첼시를 만날 때마다 뭔가 좀 부담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괜한 이유가 아니었던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주원이 형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다를 것이다. 특히나 이제 히든풋볼에서는 아무리 이전까지 강했다 하더라도 이번 시즌 첼시는 좀 어수선한 느낌이 들고 반대로 토트넘은 좀 굉장히 뭉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다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기록이 또 무시할 수 있는 기록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록은 선수들도 당연히 경기장에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고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이 올 수도 있어요. 네, 제 생각에는 한 골이 빨리 나와야죠. 토트넘이 만약에 좀 유리하게 가져가려면 빨리 한 골이 나오고 지난 시즌이랑 다르구나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서 시작을 해야 맞아요. 이 맞대결의 기록을 깰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하나의 또 부담스러운 기록이 있습니다. 토트넘이 첼시 원정 37경기 1승 12무 24패. 놀랍게도 1승이야? 네,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와, 스탠포드 브리지는 이게 그렇구나. 2018년 4월 2일에 있었던 경기에서의 그 승리가 유일한 첼시 원정에서의 승리였다. 원정에선 정말 더 어려워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스탠포드 브리지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토트넘의 어떤 기록도 확인할 수가 있죠. 두 팀의 라이벌리가 사실 굉장히 셉니다. 우리나라의 느낌보다 훨씬 더 현지에서는 강력하게. 첼시 경기 직관을 가면 첼시 팬들이 응원구를 할 때 토트넘을 상대하지 않는데도 일단 You Hate 토트넘이라는 어떤 응원가를 부른다고 하고 반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그만큼 이제 서로 간에 이른바 적개심이 상당한데 일단 맞대결은 첼시가 좀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자, 경기 전에 매치 팩트를 보면요. 첼시는 프리미어리그 5경기 무패. 근데 약간 부담스러운 건 런던 더비 3경기가 최근 1승 2패인데 3경기 8실점입니다. 런던 팀을 상대로 조금 부담스러운 좀 일전이 있었던 최근 상황이고 반대로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4연승에 13득점 1실점. 지난 시즌 막판의 기대까지 포함을 해서 최근 기록은 굉장히 상승세죠. 네, 소튼전까지 좋은 결과를 좀 냈었고요. 자, 맨유전 2대3 패배 이후로 리그에서 9승을 챙겼는데 지난 시즌 맨유전 패배 이후의 경기들로만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순위를 짓게 하잖아요. 그러면 토트넘이 9승을 거뒀기 때문에 1위. 그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 중에서 31득점이나 챙겼기 때문에 득점에선 2위. 그리고 6실점만 허용했기 때문에 최소 실점 1위입니다. 실점 부분에서도 1위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맨유전 패배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어떤 얘기를 했었지만 이후에 반등을 하면서 얼마나 토트넘이 분위기를 좀 잘 끌어올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프리미어리그 원정 7경기 중에 지금 5경기째 무실점이고 자, 이번 프리미어리그에서 런던 더비 100번째 승리를 챙길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런던 더비 통산 100승을 넘긴 팀이 첼시와 아스날이 유일해요. 토트넘이 이제 여기 달성하게 된다면 3번째 기록을 달성하게 되겠죠. 이것만 이렇게 잘라놓고 봤을 때 기록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전의 전적으로 본다면 첼시가 우위에 있을 것이고 최근 경기들의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토트넘이 굉장히 좋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제 이적 시장의 표면적인 프로필러만 봤을 때 토트넘이 더 좋죠. 네, 토트넘이 좀 더 영입의 수완이나 좀 보완해야 했던 포인트를 마련한 부분은 있죠. 물론 토트넘도 아직 그 중앙 지역에서 플레이메이커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외의 나머지 자리들을 조금 더 목표로 했던 것이 다양했고 그거를 좀 순차적으로 해결했던 건 일단은 토트넘이 되는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플레이메이커가 있으면 좋겠지만 글쎄요, 뭐 콘테 감독이 어떤 전술을 쓰는지에 따라 다를 텐데
뭐 그 플레이메이커라는 게 만약에 공격적인 성향의 플레이메이커라면 나는 그게 꼭 있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 원래 콘테 감독은 이 뒤쪽에 레지스타 네. 조립하는 선수 좋아하잖아. 브로조비치라거나 이런 선수가 뭐 추가될 수 있는 거면 또 모르겠는데 뭐 요즘에 얘기 나왔던 뭐 자니올로라거나 아니면 뭐 제임스 메디슨 얘기도 있었고 근데 파켓탈기도 있었죠. 근데 그런 선수가 난 반드시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 있으면 뭐 케인의 부담도 덜어질 수 있고 하지만 자 부상자를 보면 첼시의 경우는 로스 바클리가 지금 허벅지 쪽 통증이 있고 토트넘의 경우는 올리버 스킵이 타박으로 일단 빠지죠. 그리고 히샬리송이 이번에는 징계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경기 중 교체 출전을 통해서 토트넘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도 역시 클 것 같아요. 아마 선발로 나오진 않겠죠. 네, 그거는 손케쿨이 일단 그렇죠. 존재감이 확실한 손케쿨이 있으니까. 지난 경기 너무 잘했기 때문에 여전히 뭔가 오른쪽 윙백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팀 플레이에 시너지를 내주고 손케에 대한 어떤 집중 견제를 분산해주는 건 지금까지 그 동선은 클루세스키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합니다. 네, 근데 히샬리송이 오른쪽을 어려워하니까 어쨌든 토트넘이 이 자리에 좀 더 보강을 해서 뭔가 또 다른 쓰리톱의 어떤 듀오를 만들고 히샬리송의 오른쪽에 부담을 줄이고 왼쪽과 중앙에서 좀 백업으로서 기능해주기를 아마 콘테 감독은 좀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양 팀의 키플레이어를 이제 비교해보겠습니다. 라임 스털링 대 해리케인. 스털링 잘해줘야죠. 네, 둘 다 사실 득점력은 사실 스털링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최전방에 선다는 공통점은 있겠고 경기 영향력도 상당하다는 부분에 좀 공통점이 있어요. 특히나 1라운드 기준으로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의 선수들의 어떤 상위권 2선 자원들을 쭉 늘어놓고 본다면 첼시 선수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카이 하베르츠도 좀 아쉬웠고 근데 그나마 그래도 스털링이 제일 본인 역할을 해주는 선수고 그리고 이 둘을 꼽은 이유가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서로의 팀에게 이상하게 약해요. 그런 부분까지 이제 확인할 텐데 스털링은 종윤이 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9번으로 전술적인 중요성이 굉장히 큰 선수입니다. 좌우측으로 빠지는데 특히 좀 오른쪽으로 많이 빠지고 이 프리롤에 가까운 가짜 9번 움직임을 이미 스털링 선수가 첼시 데뷔전에 이제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능숙하게 해줬죠. 맞아. 그리고 이 선수가 첼시의 기존 2선 자원들과 다르게 뽀른반이 되고 간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발생시켜주는 전술적인 효과가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자원들이 그게 너무 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토트넘전 21경기 8골 기록은 나쁘지 않은데 일찍이 리버풀과 맨시티 입단 초기 때는 어떤 골들이 많았고 토트넘전 최근 6경기 무득점이에요. 그러니까 토트넘전이 약하다는 거죠. 네. 2019년 8월의 골이 마지막이었고 뭐 팬들이 이제 기억하는 거는 그 맨시티가 어쩌면 토트넘을 잡을 뻔했던 2018-19 시즌의 챔피언스 8강 그때 스털링이 2차전 때 활약이 좋긴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리그 첫 번째 그 다음 시즌 리그 첫 번째 맞대결까지는 좋았으나 이상하게 그 이후에는 유독 이제 토트넘이 만날 때마다 좀 고전을 면치 못했고 특히 이제 맨시티가 그 시점에서부터 이상하게 토트넘한테 좀 말리는 경기들도 있었죠. 자 그리고 토트넘의 캐리 케인은 프리미어리그 런던 더비 41골인데 지금 티에리 앙리가 런던 더비 최다 득점자로 43골입니다. 넘겠네. 남아있는 어떤 그 커리어가 더 길기 때문에 아마 올 시즌 안에 케인이 넘을 것 같고 혹시 이 경기에서 넘을지 이게 좀 궁금해지고요. 첼시전 근데 케인이 5경기 무득점입니다. 첼시는 약하다. 아까 그 토트넘도 얘기했잖아요. 첼시에게 지금 6경기 연속으로 무득점이라는 점. 첼시에게 토트넘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본인의 기록도 그렇죠. 이런 팀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선수도 하더라도 뭐 메시 호날두 정도 제외를 하면 이 팀에게 유독 좀 안 풀린다 이런 경우가 있어.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번에 토트넘과 함께 팀적으로 첼시에게 약한 징크스를 좀 깰 수 있을지. 근데 팀 내 중요성으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케인이 살아나는 거. 이 부분이 역시 전술적으로 봤을 때도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예상 베스트 11을 보면 똑같은 3-4-2-1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 4번의 맞대결 중에 투엘 감독은 그때 백4로 변화를 주면서 지혜의 윙백에서 변형 백4로 변화를 주고 그때 오른쪽에서 공간을 차지하는 지혜가 왼발로 슈팅을 때릴 수 있게끔 전술적인 조정을 걸기도 했었고요. 또 상대에 대한 강한 압박을 걸기도 하고 공격할 땐 백3이지만 수비할 땐 백4가 되면서 지역 수비로 상대를 걸어 잠근 다음에 역습으로 카운터를 치는 맞대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투엘 감독이 이번에도 상대의 어떤 패턴에 대해서 결국 아직 콘테의 토트넘이 전술적인 틀이 바뀌진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투엘 감독은 아마 머리 위에서 콘테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대응해야 돼. 마치 가위바위보에서 수싸움을 하듯이 미리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하고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아주 역동적인 사후 대응과 전술적인 변화는 아무래도 투엘이 굉장히 좋은 감독이라 저는 토트넘의 최근 기세가 굉장히 좋다 하더라도 근데 이 경기들이 다 기억이 나는 게 난 그때 감탄을 했었거든. 투엘한테 보면서 와 이게 이렇게 경기를 전술적으로 만들어 오는구나. 제가 투엘 감독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감탄을 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 사람 과한데? 뭐 이렇게 첼시와 투엘을 저렇게까지 평가를 하나? 근데 이 경기들이 다 기억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했어. 토트넘이랑 콘테가. 상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4경기 무실점 전승의 결과가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도 토트넘의 기세가 굉장히 무서워서 이전 경기들보다는 경기의 양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때 경기 임팩트가 세서 그런지 와 투엘이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제 제 투엘의 아이디어는 이번에도 통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이 아이디어를 수행하는 스쿼드의 문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킹갓 쿨리발리가 이번에도 잘해줘야 돼요. 왜냐? 이 이전에 첼시와 토트넘의 맞대결에서는 리디거가 잘했거든. 전부 잘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리디거의 빈자리를 쿨리발리가 대신해야 되는데 쿨리발리의 폼을 보면 이거는 그렇게 큰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잘했어요.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는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오른쪽 공격입니다. 이거는 기대 요소예요. 라임 스털링이 가짜 9번 자리에서 주로 오른쪽으로 빠지는데 이에 따라서 첼시가 투엘 감독이 원하는 대로 오른쪽 수적 우위를 만드는 과정이 쉽게 나왔거든요. 스털링의 움직임에 따라서 왼쪽이 될지 오른쪽이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한쪽 측면의 수적 우위를 만드는 과정이 적극적으로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오른쪽이나 뭐 한쪽에서 누군가 한 명이 자유로워지는 상황을 맞이하면 그 선수에게 슈팅 각도가 나올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그거를 역할을 맡아줬던 선수가 지난 시즌 맞대결 때는 일단 지으긴 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그 수적 우위 과정에서 누가 해결사가 될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문제는 왼쪽인데 스털링 을 통해서 투엘 감독이 오른쪽에 수적 우위를 만드는 건 상대가 따라 나오면 반대로 전환을 아이솔레이션. 근데 그 벤치레이거든. 그렇죠. 그 벤치레일이 전환을 받아야 되는데 칠의 폼이 아직 안 올랐어요. 그래서 어쩌면 쿠쿠렐라를 일찍 써서 그래 그것도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예상 베스트 11에 일단은 이적생 쿠쿠렐라는 좀 더 적응이 필요하니까 7회를 꼽긴 했지만 혹시 쿠쿠렐라가 나온다면 7회에 다소 답답한 어떤 다소 아쉬운 지금 부상 회복 상태에 대해서 일단은 쿠쿠렐라가 좀 더 왼쪽에서 영향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투엘 감독이 판단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7회이 나온다면 왼쪽에서 7회의 폼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전환됐을 때 어떤 결과물이 답답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버튼전에서도 조르지뉴의 전환 타이밍을 분명 아시긴 했습니다. 조르지뉴가 아무래도 이 패스의 어떤 도달 범위가 대체적으로는 짧은 패스에 머무는 경우들이 많아서 반대로 전환될 때 템포는 좀 더 끌어올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느껴지게 됐었고요. 토트넘의 경우는 역시 아무래도 사우샘튼전은 측면만 파이를 하더라도 소튼의 수비가 워낙 부서져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도 공격이 가능했었죠. 근데 첼시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게다가 압박도 더 강하게 들어올 겁니다. 결국 강한 압박이 들어왔을 때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쪽에서 혹은 뭐 이 3선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미드필더들이 얼마나 앞을 보면서 빌드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이 앞을 보면서 볼을 끌고 가지고 중앙으로 볼을 주는 게 안 되면 해리케인한테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손쿨이 잘하는 걸 떠나서 중원에서의 퍼포먼스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케인의 전체적인 동선이 좀 가려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토트넘의 기본적인 전술의 고있자는 윙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측면 주도권 싸움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첼시가 유리하냐 토트넘이 유리하냐가 가려질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측면을 토트넘이 어느 정도 잡고 간다면 윙백과 윙포워드를 통한 역습이 그래도 뭐가 가능하죠. 거기서는 토트넘이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겠죠. 지난 경기를 생각을 해보면 토트넘이 이제 로메로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를 좀 전진시키면서 숫자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쵸. 그거를 어떤 식으로 투엘이 또 막으려고 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다행인 점은 지난 맞대결 때와는 다르게 중원 수적으로 만드는 옵션이 다이어의 전진을 통해서 생긴 건 올 시즌 토트넘의 그래도 달라진 부분이에요. 조금 상대의 어떤 대응에 따라서 콘테도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는 생겼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역시 빠른 득점이 나와야 됩니다. 토트넘은 그 스타일상 골을 먼저 넣으면 다른 팀도 선제골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경기 전체를 본인들 판으로 가져올 수 있는 팀이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 무득점을 깨야지 일단 선수들이 느끼는 부담감도 덜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뭐 가장 빅매치이기 때문에 또 많은 기대와 함께 여러분 이스타TV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